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며칠 뉴스를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휴 전까지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현금 청산자 돌아오라, 새 아파트 주겠다는 조합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은 강제조합원 제도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에서 제외된 자가 돼서 청산자가 됩니다. 사업이 가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에 또는 이 재개발 사업에 나는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라는 의미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도 있어요.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분양 신청을 했던 사업장들 중에서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산자가 되고 우리 이 재개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가면 빨간 깃발들 꽂혀져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들이 우리는 재개발 반대한다. 더 가면 안 된다. 이런 이 자발적 청산자가 되게 많은 사업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법에 따르자면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분양에서 제외된 자가 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상태로 사업이 표류하다가 이번에 이제 2014년, 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한 상승장에서 우리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추진하려고 봤더니 과거에 재개발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분들을 청산시키고 가면 사실 조합 입장에선 좋아요. 왜 좋냐면, 좋을 수도 있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요새는 일반 분양가를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비싸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청산된 조합원 물건의 하나를 청산금 주고 일반 분양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이슈 때문에 배제하고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한번 청산자가 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모든 경우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장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청산자가 된 조합원을 다시 분양 대상자로 받아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2018년 2월 9일 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된 사람도 조합이 판단해서 정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법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분양에서 제외된 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키는 조합한테 온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청산된 사람들을 다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이 청산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산금 지급이 문제예요. 이게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렇게 큰 부분을, 물론 이 정비사업비 중에서 공사비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분양에서 제외된 자 또는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제외된 자 또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청산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금의 비중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 1,500명인데 청산자가 700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산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분들에게 줘야 될 청산금도 되게 많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집단화하게 되면 나중에 이주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사업 지연 리스크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 청산을 결정했던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다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인허가권자인 구청이 이런 경우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기존의 청산자들을 다시 좀 받아줘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일단 부가인 뉴타운 3구역하고 그 다음 연희 1구역, 이문 3구역 등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청산을 택했던 조합원들도 만약에 원하면 재분양 신청할 때 조합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주고 분양 신청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열어줄 수 있는 이 근거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기사에서 포함한 이 3개의 조합, 부가연 3구역, 연희 1구역, 이문 3구역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총회에서 의결하고 정관으로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동의를 했으니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트렌드, 흐름으로서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보통 경매 관련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들을 이제 재배포하는 이런 뉴스들은 월별로 나오면 한 번씩 이제 눈길 가는 기사들 봅니다. 트렌드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자, 법원 경매의 낙찰가율이 10년 만에 최저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이 폭락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일단 전국 평균 기준으로 해서 10년 만에 최저치 낙찰가율을 보였다고 해요. 물론 서울하고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뭉뚱그려 놨을 때 최저의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경매 낙찰가율은 얼마냐면 지난달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62.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억 평가받은 집이 6억 2,800 낙찰됐다. 뭐 이렇게 6,280만 원 그렇게 낙찰됐다는 얘기라나요? 2009년 3월에 기록한 61.8% 이후에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이 전달 대비 21.4%포인트 폭락한 44.3%로 조사됐더라고. 이거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낙찰가율도 최저치지만 입찰한 사람의 숫자, 응찰자도 되게 적대요. 업무 상업시설 같은 경우 평균 2.6명에 그쳐서 업무 상업시설 경매 물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평가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업무 상업시설은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주택은 뭐 내가 들어가서 살래 뭐 이런 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것보다는 임대 목적으로 아마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임대 받아서 경매 받아서 임대 놓고 수익률 제고한 다음에 다시 뭐 시장에 판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비관적으로 보니까 응찰하는 분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경매 뉴스 읽으면서 저도 올해는 한번 이런 사무실 같은 거 경매 하나 받아서 제가 사용할 사무실 같은 거 하나 경매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월세 내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TV도 직접 받아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폭락, 최저,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변곡점이 올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오면 그때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기인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상가 얘기하면서 특히 1층 상가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상가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경매 시장, 상가 시장 또는 뭐 업무 사무실들 같은 이제 업무 시설 시장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매 쪽에서 최악이다, 심각하다,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한번 이런 시장들을 또 눈여겨보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살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는 보통 토지 등 소유자, 집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져주느냐, 어떤 건설회사가 와서 우리 아파트를 져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시공사 선정은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도 조합이 돈을 갖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빌려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공사가 대여금을 좋은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급 차원에서 자금 수요 차원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고, 아무튼 이 정비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근래에 제가 지난주쯤 읽었던 기사 중에서 컨소시움, 그러니까 건설회사들 여러 곳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시공사 선정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거냐, 허락할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가 크지 않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크게 없는 편인데, 규모가 큰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 뭐 예를 들자면 헬리오시티 재건축이죠. 또는 뭐 파크리오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중에서는 가저율타운 4구역, 뭐 DMC 파크뷰자입니다. 지금은. 아니면 마레프, 프리미엄 푸르죠. 아연 3구역, 이런 데들 보면 다 건설회사 2개 또는 3개 업체들이 이렇게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공구를 나눠가지고 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소시움 형태의 시공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이 시위도 하고, 시공사 입찰할 때 그런 내용을 걸어서 컨소시움 말고 단독 입찰만 허용한다. 그 단독 입찰 할 수 있는 건설회사만 들어와라. 이런 내용을 이제 입찰 공고 낼 때, 시공사 입찰 공고 할 때 내달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금 요번에 한남 3구역에서는 결국 조합에서 주민 모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컨소시엄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컨소시엄 제한을 가능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 해석 의뢰를 했는데, 국토부 쪽에서 이제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회신을 받고 나서 일단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단일 시공사, 뭐 이런 컨소시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공사 선정을 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조합원들은 왜 단일 시공사를 희망했을까요? 자,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아파트 브랜드가 곧 상품성이라면서, 브랜드가 뒤죽박죽 섞인 아파트, 컨소시엄 아파트는 상품성이 뒤처진다. 컨소시엄 아파트의 품질이 단일 브랜드 아파트 품질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 단일 브랜드 단지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걸 또 어렵다 등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한남유턴 3구역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 뭐 이제 한남유턴 3구역 정도 되면 아크로급 되겠죠. 공사비도 되게 높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DH 힐스테이트, 대우건설, 푸르지오 또는 푸르지오 서밋, GS건설, 자이, SK건설, 뷰, 이런 업체들이 지금 참여해서 입찰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컨소 뭐 들어가려고 뭐 고민하고 뭐 이랬던 업체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조합에서는 방향을 바꿔서 단일 시공사 형태로 다시 이제 입찰 기준을 만들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빨리 가능하면 연내 시공 선정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했지만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내용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최근에 유권 해석했고, 한남 3구역 조합이 질의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 입찰 시 공동 도급 제한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 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총괄, 총회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알아서 해도 된다, 컨소를 막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일단 한남유턴 3구역은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같이 이슈가 되었던 가련일구역, 은평구의 가련일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쪽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가 지난번에 3개 단지 동시 분양하고 요번에 또 분양을 했어요. 이편현상 운정 어반프라임이라는 단지가 분양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2.16대 1, 889가구 모집에 1921명이 몰려서 일단 미달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아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땄는데, 제가 아직 좀 장비 사용이나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좀 듣기 힘든, 듣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가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지직거리는 소리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안선님한테 전화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파주 운정 3지구에서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분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운정이 거의 맨날 요번에 3지구 나온 데들이 별로 청약 결과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일단 만땅 채웠더라고요. 미달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뭐 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에 보면은 세 개가 동시에 분양했어요. 예, 맞아요. 중우에스 클래스, 예. 대박 노블랜드, 푸르지오. 네. 그래서 통장이 세 개로 쫙 퍼졌어요. 예, 나뉘었어요, 그때는. 그 세대 수도 한 4,000세대, 5,000세대 급했고. 아, 많았구나. 예. 그것도 하나 컸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는 세 개가 거의 동시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동시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통장이 일단 그러니까 물건이 많다 보니까 약간 분산되면서 별로 안 좋았던 거다 이거네요. 지난번 거는. 그쵸. 그게 크죠. 근데 요번 거는 근데 왜? 그럼 이제 물량이 이 정도면 소화할 만한 뭐 1000세대도 안 되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중우에스 클래스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완판 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제 그 기존에 분양했던 애들 나가니까. 그치. 그리고 거기 대박 노블랜드 한 평형 극소수 빼고 아마 다 완판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놓쳤던 분들이 이 정도면 갈만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청약하는 거네요. 그쵸. 그것도 있죠. 충분히 그 소리도 있다고 봐야죠. 여기 전매 제한 있나요? 전매 제한 3년. 3년 있는데도 그냥 그럼 실수요나 뭐 길게 보자 이런 생각으로들 청약들 하시는 거네요? 3년짜리 중에서 중우에스 클래스가 3년이에요. 예. 중우에스 클래스는 입주 때 전매 제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 수요도 들어갔고 예. 확실히 수요가 더 높았고 예. 대박 노블랜드는 전매 제한 입주 기간이 3년 안 채우니까 걔는 못 팔고 요건 이편한 세상도 팔지는 못해요. 네. 팔지는 못하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전에 보면은 엄청 좋았어요. 파주 운정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네. 그 지표가 거기 파주 운정 아이파크가 예. 2017년 12월 뭐 그때 분양을 했었는데 네. 전매 클리어에다 피가 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기존에 앞에 먹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또 여기 그치. 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운정 푸르지오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파크가 올랐던 게 그것도 GTX-A 때문에 사람들이 간 거죠. 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럼 GTX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다가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기대가 훅 떨어졌어요. 갔어요? 한 3천. 3천 정도? 그러다가 다시 운정 아이파크, 운정 중에스 클래스 완판 나고 대박 노블랜드 경쟁률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한 1, 2천이 좀 올랐고 또. 올랐다 3천 빠졌다 1, 2천 회복한 수준인 그 거예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 잘 몰라서 흐름 좀 짚으려고 여쭤보려고 그랬고. 음성이 깔끔하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씨름 깊어진 제주, 집값, 땅값, 동반 하락.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 올 들어서 8개월째 마이너스고 땅값 변동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작년 뉴스 읽을 때만 하더라도 2017년만 하더라도 아주 제주가 난리였습니다. 서울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제주, 부산,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싸늘하게 식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달에 그 데이터노우즈의 김기현 대표님하고 차트 보면서 부동산 시장,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에서 제주도 관련된 차트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그 영상 되게 재밌고 볼만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지역의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부의 수요보다는 외지인들, 외부 투자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대출들 풀려있을 때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과열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뭐 비단 제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상승장 끝에는 그런 조정장들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제주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제주 집값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연간 변동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언제 그럼 정점을 찍었냐면 2009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2015년에 상승,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는데 8.08%, 그 다음에 2016년에는 4.63으로 하락, 2017년에는 1.66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쫙 보이죠? 8.8, 4.63, 1.66. 그러니까 상승률의 변곡점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락 쪽으로 반전하면서 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바뀌었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요만큼 왔네요. 하락으로 돌아서는 형태로까지 왔네요. 한 6년 정도 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에서 이제 하락선에서 지지부지한 모양새를 뭐 또 당분간 좀 보내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상승의 패턴이 확 보이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가 뭐 제주도도 좀 들어가 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어떤 이런 상승률 등을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생각할 때 진입 시점, 조심해야 될 시점 따져보면 그런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뭐 다른 지역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고 제주도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지역이에요. 뭐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토지도 안 좋고 심지어는 단독주택도 안 좋다. 단독주택은 그래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편이었는데 단독주택도 가격이 빠졌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 현저한 공급 위기의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가격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꾸준히 입을 모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재현 리얼스테이 본부장은 제주도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인해 아파트값 집가가 너무 높게 형성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고, 지금처럼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는 외부 수요의 유입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어디를 살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언제 살 거냐,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은 짧은 기간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지역의 흐름은 긴 타임,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관심 있게 보시다가 내가 들어가기 좋은 구간, 시점, 타이밍들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관심 있는 지역들의 시세 흐름들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